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열 것이다. 힘겨움에 주저앉고 말았죠. 혼자뿐이란 생각을 했었죠. 깊은 어둠 속에 한참 숨어 있었죠.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 일어나 내 손을 잡아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니. 일어나 내 손을 잡아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니.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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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생명수호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 토크 콘서트 포 유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보 신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활성가 가수 최준익 막시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직도 지구상에선 전쟁과 박해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 국경을 넘고 살기 위해 배를 타지만 그 참혹한 여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다 하더라도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새 삶을 찾기까지 고통의 연속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몇 년 전 샤를 마뉴상 수상 연설에서 우리는 모두 이민자이고 우리 모두는 난민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크 콘서트 포 유 오늘은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이웃, 이주민과 난민, 우리 교회의 이주 사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장 이광희 베드로 신부님과 베다니아 집 황경욱 심혜원 수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광희 베드로 신부님은 이제 이주사목위원회를 맡고 계신데
우선 이주사목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이주사목위원회 특별히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이 네. 우리나라에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서울교구에서는 이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사목 말 그대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자신들의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곳이 또 이주사목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이주민은 외국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국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분들을 이주민이라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예. 네, 그럼 신부님께서 이주사목을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아, 계기요? 예, 하느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예, 네. 맞습니다. 사실은 주교님께서 이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사제가 필요한데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 당연히 주교님께서 말씀하시니 순명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예, 그 이면에는 무엇보다도 사제들이 만나야 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 가난한 사람들 안에 특별히 이주민들 안에 하느님이 계시고 하느님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 사제가 되기 위한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주사목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잘은 못하지만.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이주사목위원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또 아주 가난하고 또 제대로 어떤 임금도 받지 못하거나 차별받거나 아프거나 이런 어려운 외국인들을 돌보는 그런 사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심혜원 수녀님은 그 이주사목위원회 소속의 베다니아 집에서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고 얼마 전에 그 라디오에서도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출연하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베다니아 집은 물론 이제 이주민과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집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설립 초기에는 그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재나 또 병이 생겼거나 그럴 때에 와서 쉬는 그런 쉼터였어요. 네. 근데 이제 한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는 그런 환자들도 당연히 오시지만 난민들이 조금 이제 늘어나면서 쉼터에 난민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와서 쉬는 곳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주민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표적인 그런 경우이고 또 난민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여러 이제 전쟁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고향을 어쩔 수 없이 떠나서 이제 외국으로 가야 하는 그런 이제 난민들이 이제 들어와서 난민들에 대한 이제 뉴스도 많이 접하는데 정확하게 난민의 정의가 무엇인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난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우리 네. 시부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또 인종이나 종교적인 이유로 차별받고 박해받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빈곤에 의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어려운 분들이 자신들의 거주지를 떠나서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또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머나먼 이국 땅에 살기 위해 자신의 국적국을 떠나서 피해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난민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예. 그럼 난민의 유형도 좀 다양한 것 같은데요. 예, 예. 이제 보통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죠. 예. 오는 난민도 있고 또 다른 유형은 어떻게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정치적인 이유 네. 말씀하셨지만 아까 전에 제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종교적인 네, 그리고 종교적인 빈곤적인 이유. 문제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들 네. 안에서도 자신들이 박해받고 자신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네.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오신 가족인데 그 가족은 그 중국이 산하 제한을 하는 그런 지역들이 좀 많이 있나 봅니다. 네. 많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래서 자신들은 정말 자녀를 낳아서 풍성하게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상황 속에서 중국에서 이미 두 자녀를 낳으시고 그 다음에 남편이 먼저 나오시고 한 자녀를 데리고 그 다음에 아내 되는 분이 또 한 자녀를 가지고 데리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 두 자녀와 함께 우리나라에 오셔서 난민 신청하셨죠. 그러면서 또 세 자녀를 또 낳으셨어요. 그래서 5자녀를 키우는 다둥이 가정의 그런 난민 신청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정책 안에서 자신들의 누릴 권리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런 경우를 보면 꼭 경제적인 이유 뭐 왜 가난해서는 아니고 예, 예.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또 법적인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좀 이따가 또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베다니아 집에 어떤 분들이 도대체 와 계시는지 몇 명이나 계신지 그것도 궁금한데. 네. 지금 현재는 11명 계시는데요. 네. 나라도 다 다르죠. 그리고 와서 살게 되시는 이유도 다 좀 여러 가지예요. 네.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크게 이제 봐서 말씀을 드린다면 되게 그 자기네 나라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첫째 문제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가족들에게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보내주려고 하는 거. 네. 그리고 또 여기에 와서 뭔가 편안하게 하룻밤이라도 좀 자고 싶은 그런 분들이 주로 와서 계신다고 보면 맞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어떻게 베다니아 집을 알고 오는 건가요? 저도 어느 때는 그게 궁금할 때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요즘은 국내에 국제적인 어떤 난민 센터도 많이 있고 네. 그리고 한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처음에 공항에서부터 또 계획상으로 내가 한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하고 살아야지라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연락망이 더 많이 인터넷상으로나 이런데 더 많이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것 이미 같아요. 한국에 와 있는 네. 지인을 통해서 네. 정보를 좀 얻고 오시는 경우가 많죠. 정보가 네. 그리고 인터넷상에 경험들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아는데 사실상 약간은 자랑이지만 네네. 우리 집에 오는 친구들은 소문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아름아름 인터넷상에 안 올리고 서로 살아보고 좋더라 아.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름아름 오는 거예요. 베다니아 집에 가면 뭔가 좋은 게 있다. 거기 수녀님이 잘해주신다. 약간 뭐 좀 이제. 제가 자랑을 했나요? 네. 수녀님이 아주 풍성하게 대접해드립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 국적도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 네. 뭐 여러 나라 있겠지만 그래도 좀 한번 어느 나라 보통 국적이 있는지. 제가 경험한 네. 그는 시리아 시리아 남이 유명하죠 옛날부터. 예.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처음 와서 이제 자리 잡냐고 좀 고생한 네. 분들이죠. 오래됐죠. 그리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예멘 친구들. 네. 예. 그리고서는 이집트 친구. 네. 그다음에 이디오피아나 뭐 페루, 네. 파키스탄. 그렇게 좀 다양하게 오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몽골 친구들이나 중국 친구들은 거의 우리 집에 거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많이 연결돼서 뭉쳐져 있고 이미 아시아권들은 네. 좀 또 자신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집들이 좀 있어요. 많이 있군요. 베트남이나 필리핀 네. 같은 데는 거의 안 오죠. 당연히 숙박비는 안 받으시겠죠? 숙박비 받으면 큰일 나죠. 네. 그분들이 사실은 하루 3끼 먹을 돈도 아껴 써야지 네. 되는 상황이죠. 유학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아껴 쓰고 좀이라도 이제 하루 한 끼만 먹고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숙박비를 받았다 하면 안 오겠죠. 네, 그럼 신부님 그 망명원 난민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당장 취업을 할 수도 없고 또 거기에 따른 좀 생활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 같고요. 또 그 어려움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뭐 제가 뭐 수녀님이 더 잘 아시지만 뭐 제가 뭐 말씀드리면은 그 일단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난민을 신청하시게 되면은 뭐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6개월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이민 난민 신청도 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승인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으면서 6개월간은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분들이 아까 수녀님 말씀하셨겠지만 이 나라에서 정착해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베다니아 집 우리 수녀님 같은 실무자들이 그분들이 단기 일자리 알바라도 이렇게 연결시켜 드리면서 좀 작은 일거리를 통해서 수입을 얻도록 도와드리고는 있어요. 근데 국가에서는 그런 제가 말씀하셨지만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쉼터 연결해 드리고요. 그리고 뭐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그들이 아플 때 건강 검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료비도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원이 적을 것이고요. 그 범위가
그걸 얻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그런 쉽진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수녀님이 그 베다니아 집에서 그 외국인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가장 옆에서 잘 아실 텐데 당연히 가족과 또 고향을 떠나온 그 외로움이라든지 또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물론 있는데 수녀님 보시기에 이들이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일거리를 찾지 못할 때 가장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처음부터 들어오면 난민 신청을 하고 서류를 내서 그나마 인도적 난민 허가를 받으면 일할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가지고 왔는데 네. 6개월 동안 일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니까 그 기간에 많이 주저물러 앉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도 더 많이 생각나고요. 그리고 이제 틈틈이 이제 알바라는 거를 조금 이제 찾아서 해야 하는데 그 알바도 소개해 준 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수고비를 또 떼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하루에 우리들이 보통 8시간 근무 시간이라고 돼 있지만 이 친구들은 거의 기본이 12시간이에요. 그중에 이제 점심시간이 한 30분이나 1시간이 끼어 있긴 하지만 네. 그렇게 하고 12시간 일하고 5만 원 정도 받는다고 보면 예, 맞죠. 그렇군요. 네. 또 제가 생각하기에 언어 장벽이 굉장히 힘든 부분인 것 같은데 저도 뭐 외국 생활 해봤지만 이렇게 언어가 잘 안 되면 위축되고 정말 꼭 필요한 도움이 있을 때도 어디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거기 난민들은 어떻게 한국말이나 뭐 영어나 좀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합니까? 사실은 저희들 같으면 네. 내가 외국에 어딜 간다. 그러면 계획을 해가지고 그 나라 언어를 좀 습득해가지고 갈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 친구들은 그런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언어 자체가 어떻게 들릴지도 저는 좀 약간 의문이 나요.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 친구들한테는 뭐 어떤 소리를 다 들릴까? 알아들을까? 네. 못 알아듣는 거죠. 네. 그래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오고 그 이제 눈치로, 눈으로, 이렇게 느낌으로 그렇게. 수님은 어느 하는 나라 것 말로 이야기하세요? 저는 우리 친구들하고 네. 우리 집에 머무르는 친구들한테는 한국말로 하죠, 당연히. 네. 저는 한국 사람이라 네. 영어도 잘 못하죠, 아랍어도 못하죠. 근데 눈치를 알아들어요? 네네네. 네. 눈치를 알아들어요, 그 네. 친구들은. 진짜 알아들었을까라고 하는데. 수님도 그럼 눈치를 알아들으시는 건가요? 그쵸. 그 친구들이 한국말도 하고 자기네는 나라 말도 하고 뭐 그쵸. 영어로도 하고. 아랍어로도 하고. 네. 뭐 파키스탄 사람들은 뭐 페루 말, 프랑스, 스페인 근데 말도 잘은 못 알아듣죠. 아, 얘가 뭘 원하는구나 이런 건 그쵸. 알아들으시는군요. 그리고 무엇인가 자기가 오늘은 병원을 가야 된다. 어디가 아프다. 그다음에 자기가 무엇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이제 느낌으로 다 알고 해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병원이나 어떤 서류 무슨 행정기관 가서 그런 서류 작업을 할 때 수녀님께서 어떻게 따라가서 해주셔요? 어떻게 하셔요? 그렇죠. 뭐 출입국 사무소에도 맨 처음에 가는 친구들은 거의 그 면접 시간이 9시가 잘 걸려요. 아침 9시요? 예, 그럼 맨 처음에 와서는 그 우리들이 가까운 곳에 가서 출입국을 사용해야 되는데 꼭 저 양천구를 가야 돼요. 네. 너무 멀죠. 아침에 한 2시간 정도 걸리고 어때는 2시간 반도 걸리는데 혹시라도 그 시간에 못 다갈까 봐 제가 쫓아가죠. 네. 같이 갑니다. 네. 병원은 어떻게 해요? 병원도 물론 병원은 당연히 같이 가야 돼요. 그렇고 이제 우리 집에서 살지 않고 그냥 환자로만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 그럴 때는요 완전 중환자들이 많이 와요. 네. 중병 환자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의 입원 퇴원, 그다음에 입원비, 수술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이주사목에서 같이 선생님들하고 네. 함께 도움을 받고 주고 이렇게 하죠. 네. 그 의사 선생님들도 이런 외국인 난민이나 노동자들하고 이렇게 소통하시는 훈련이 좀 되어 있으신가요? 네, 요즘은요 병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영어 잘하시죠. 첫째, 네.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그리고 컴퓨터로다가 바로 열면 아랍어 뭐 여러 가지 언어를 착착착 그 자리에서 네. 여시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거기서 말을 다 하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제 베다니아 집에서 사는 생활이 좀 궁금한데 뭐 주로 이제 쉼터이기 때문에 가서 그 안에서는 뭐 어떻게 규율이 있나요? 뭘 해야 되는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는 거죠.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요? 규율은 사실 저희들도 규율 잘 못 지키잖아요. 근데 그래도 공동 생활을 하니까 네.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너무나 각자니까 네. 각자를 그냥 대해주다 보면 특별한 규정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싱크대, 하수구, 냉장고, 음식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막 마구잡이를 쓰고 막 어지럽게 하면 제가 항상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냉장고랑 냉동고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다 돌아보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런 것에서는 이제 분명하게 말을 하죠.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또 내가 안 했다, 저 친구가 했다 서로 이제 핑계 댈 때 네. 저는 그 제일 또 그를 아주 엄하게 얘기를 하죠. 그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들끼리 좀 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나요? 아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무슨 일이 있거나 못마땅할 때는 저한테 달려와서 제가 알아듣지 못해도 일단은 말을 하면 제가 알아듣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는 서로 싸웠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일단 오늘 하루만이라도 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일단은 나가는 걸 원칙으로 하니까 안 싸워요. 네.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떤지 궁금한데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있나요? 사실은 부모 없이 자기가 독립해서 들어오는 나이가 되게 17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들 나이 내에서 이제 17세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 노동하다가 아프고 이런 친구들 뭐 40대 어느 때는 50대도 올 때도 있어요. 네, 주로 젊은 층이 많이 오는 거죠? 그렇죠. 되게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난민 신청하고 싶어서 들어온 친구들은 20대, 30대 중반까지라고 네,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베다니아 집에 남자층이 따로 있고 수녀님들 사는 공간이 있고 또 이제 여자층이 있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네. 그 또 젊은이들이니까 거기 사는 남녀들끼리 서로 만나서 같이 놀고 뭐 그런 시간 혹시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네, 수녀님이 잘 맡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이 친구들은 시간만 있으면 자요. 아, 그다음에 또 잠자는 거가 끝났으면 먹어요. 그래서 요리하고 먹고 자고 그것이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직장 구하는 거, 컴퓨터, 그다음에 인터넷, 핸드폰 가지고 계속 뭐 사용하는 우리나라 젊은이들하고 좀 비슷한 그런 똑같죠. 네.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네. 아까 이제 먹는 얘기 하셨는데 자기 나라마다 음식이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음식을 해 먹죠? 이제 일단은 아랍 친구들, 무슬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그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네. 그리고 같은 소고기, 같은 뭐 닭고기여도 할랄 푸드를 선호해요. 그 이슬람에서 네. 그 규정된 네, 네. 음식이요. 그러니까 네. 그 동물들을 어떻게 잡냐의 방법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같이 요리는 못 하겠네요. 네, 자기네 각자 자기 취향대로 요리 잘하는 친구는 더 맛있는 음식 먹겠고요. 요리 실력이 없는 친구들은 뭐 맛없게 자기 거 먹겠죠. 네. 수녀님이 베다니아의 집 이렇게 설계하실 때 그 주방을 다양한 몇 군데 해놓으셨어요. 그렇구나. 네. 자기네 나라의 음식에 맞게끔 하도록 네. 아주 배려를 많이 하신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베다니아에 있는 집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또 있을까요? 특별히? 그렇죠. 과일로 따지자면 파인애플, 바나나, 토마토는 아주 필수로 있어야 되고요. 망고를 먹고 싶어 하지만 비싸서 자주 못 사주니까 네. 망고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망고를 한 상자, 두 상자, 세 상자 사다 놨는데 나름 자기네가 하나 가져가고 두 개 가져가고 하다 보니까 저녁에 들어온 친구는 구경도 못 해본 친구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밤에 올라와서 수녀님 저 망고 못 먹었어요.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과일은 필수로 먹고요. 그리고 고기를 아주 좋아하니까 양고기, 소고기, 닭고기 그거는 기본이라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어요. 네. 그리고 그 나라는 물을 잘 못 먹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물 먹는 습관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물은 너무나 좋은 물이야라고 얘기를 해도 물 먹는 시간에 우유 마시고 주스 마시죠. 네. 식비가 굉장히 많이 들겠네요. 네. 신부님이 좀 많이 벌어서 네. 많이 드는 게 지원해 주셔야 될 좋은 것 같아요. 같습니다. 많이 든다는 거는 그만큼 네. 환대해 드린다는 것이고 그만큼 어려운 분들이 찾아오신다는 거니까 네. 기쁩니다. 제 느낌은 사실 이 청년들이 배가 고픈 이유가 뭐 심리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는데 그래도 수녀님이 어머니 역할을 해주시고 편안하게 뭐든지 뭐 먹지 말라 이런 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네. 먹고 싶은 대로 다 사주시니까
거기서 좀 허기를 채우면서 좀 사랑도 좀 느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수님, 그리고 이주민, 특히 난민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리아 등과 또 중동 국가에서 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중동 국가는 좀 무슬림이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에 따른 식습관과 아니면 문화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텐데, 베다니의 집에서의 생활은 어떤가요? 그 친구들 라마단 기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각 방이 있거든요. 다 각 방으로 돼 있고 화장실도 각자로 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방에서 그거 깔아놓고 네.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절도 하고요. 그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제가 사다 준 식품으로 멋지게 차려놓고 항상 차려서 그렇게 먹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날 차린 거를 그날 다 먹는 게 아니고 친구들이 와서 먹긴 하지만 이렇게 반찬 하나, 두 개 정도는 남겨놓고 이렇게 3일간 돌아가면서 이렇게 메뉴를 더 채우고 그렇게 해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간에 아주 신나게 이렇게 먹고 또 신나게 낮에는 자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절대 안 건드리죠. 네. 주님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주민들을 가까이서 이제 수님 보시면서 그냥 평범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하고 비슷하고 이들도 사랑받고 또 뭔가 경제적으로 안정을 바라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인식이 이주민들 하면 좀 뭔가 낯설고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사람 이런 인식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인식을 바꿔야 될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뭐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가 옛날에 뭐 단일 민족이다 뭐 그리고 민족적으로 봤을 때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 흑인들 비롯한 아프리카 분들이 오시고 또 아랍 분들이 오시면서 많이 뭐 낯선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뭐 보고에 의하면은 향후 한 몇 년 내에 우리 인구 대비 6%, 약 300만 명 정도가 이주민들, 우리나라의 이주연 분들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유로 오시긴 하겠지만 하여간 이제는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 때 내가 온전한 행복을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주사목위원회 부임을 하고 난 다음에 피해 여성 쉼터의 아이의 돌잔치에 갔었습니다. 돌잔치에 가가지고 돌잡이 하면서 제가 현금도 내놓고 그랬는데 하여간 그 돌잔치에서 이렇게 했던 엄마의 소감이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참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에서 엄마 없는 사람은 없고 이 땅에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는가. 어느 누구도 그 집안에 가장 소중한 아빠이고 또 아내이고 또 아이이고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어떠한 익명의 한 사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 없고 그리고 다 누구나 다 선한 지향과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특별히 우리 이주민들 우리 수현님 말씀하신 것 난민이나 이주민들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더 나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분들이 뭐 사고를 치고 오신 분들이 아니라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내가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한 사람의 하느님의 자녀이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 우리 모두가 다 하느님 안에 한 형제자매라는 그 인종이나 국가나 그런 건 상관없이 하느님의 자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서 살 수 없으니까 저 만주로 뭐 이렇게 중앙아시아로 또 독립운동 하기 위해서 나가서 거기서 난민의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또 6.25 그 한국 전쟁 때도 뭐 미국 그때 뭐 이제 하와이라든지 미국으로 노동자로 많이도 가셨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난민의 역사가 있죠. 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려고 이렇게 어렵게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난민의 지위를 얻고 또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거주하려면 굉장히 법적인 절차도 까다롭고 뭐 난민 인정률이 뭐 낮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건 어떤가요, 현실은? 뭐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수현님 2017년 그 제주도 예멘 난민
들어오시면서 난민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뭐 적다, 네, 뭐 네. 많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방의 뭐 유럽 국가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난민의 역사가 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난민을 받아들이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또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작정 쫓아내거나 무작정 막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막무가내로는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난민을 수용하기 위한, 난민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히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 국가가, 우리 정부가 그들의 아픈 마음과 그들의 어려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더 많은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서 심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가져봅니다. 그럼 신부님, 우리 교회도 그렇고 프란치스코 교황도 난민 이민자에 대한 처우를 강조하시는데 성경이나 교회 관점에서 이주민들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네. 좋은 걸까요? 사실 성경에는 굉장히 그 이주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네. 사실 아브라함이 그 고향에서부터 약속의 땅을 네. 얻기 위해서 불림을 받잖아요. 네. 그때부터 떠돌이 생활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남의 땅에서 빌부터 살면서 거기서 먹을 것도 없고 이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과거에 정말 떠돌이였고 난민이었다. 그 난민이라는 표현은 뭐 성경엔 다르게 나오지만, 네. 그러니까 너희도 나그네를 환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난민을 환대하고 나그네를 잘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여러 곳에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우리 잘 아는 최후의 심판의 비유에서 양과 염소로 갈라놓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하면서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돌봐주었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그네를 돌봐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해드리는 거고, 그렇게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해주는 것이 구원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고향을 잃고 가족을 떠나온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외국인들을 환대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또 신앙의 사랑의 실천의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공존을 위한 8가지 제언이라는 책에서 난민에 대해서 물은 세계적인 석학의 질문에 대해서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신학은 이주민의 신학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로 우리 모두는 이주민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이주해야 했고, 사실 예수님 자신도 망명자요 이주민이었죠. 그리고 실존적으로 신앙에 의해서 우리는 모두 이주민입니다. 난민은 운이 나쁜 누군가의 불행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일 겁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박해에 가슴 아파하고 또 그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그것을 탈출해 도움을 요청하는 난민을 외면한다면 그건 위선일 겁니다.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고민과 이주 3억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신부님 수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